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강영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3학년도 9월 평가원 현대소설 기출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풀고 선생님한테 되게 많은 연락을 했었어요. 너무 웃겨서 집중이 안 된다. 파마늘 때문에 너무 웃겨서 도통 읽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와, 시험장에서 웃을 여유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제 최인훈의 연작 소설이죠. 그 중에 5번째 작품이 출제가 되었던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웃겨서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그 파마늘의 정체가 뭔지 조금 더 쌤하고 공부를 하면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거 해설 영상을 보기 전에는 늘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 알죠? 그냥 나 어차피 못 맞출 거니까 그냥 쌤 설명 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쵸? 본인이 문제를 맞히든 못 맞히든 일단 풀어보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야 아 내가 고민한 지점에 이런 게 필요했구나 혹은 내가 놓친 게 이런 거였구나를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쌤이 늘 말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문제부터 읽는다라고 했었죠.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작품을 읽는 이유는 감상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쵸? 평가원은 출제를 했고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풀어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 작가의 의도를 그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거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 시험장에서 평가원의 출제 의도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품을 먼저 읽기보다는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요. 서술상의 특징 문제예요. 이런 건 쌤이 꼭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자, 여러분 이것들은 문학 개념화와 관련된 문제예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수능을 보기까지 그리고 평가원을 보기까지 정말 많은 공부를 해왔을 텐데 소설 문제에서 첫 번째로 늘 출제되는 문제가 뭐예요? 그쵸. 이런 서술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쌤이 늘 강조하는 게 소설 이 문제 세트에서는 첫 번째가 서술자, 시점,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틀린다라고 하면은 문학 개념어 공부를 꼼꼼하게 해놔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했었어요. 알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서술자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초반부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 이런 서술상의 특징은요. 서술자를 파악하고 시점을 파악하고 서술 방식 정도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반부에서 답이 결정이 날 때가 많다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꼼꼼한 내용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9번은요. 윗글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윗글에 대한 이해라고 나오면은 이때부터 내용 파악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내용 파악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보니까 지금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작품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용어들을 인용했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쓱 보면서 의사가 나오고 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소설에서 나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미 결정되는 게 있죠. 뭐예요? 자, 여러분 나는요 작품 속 서술자죠. 즉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은 1인칭의 서술자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시점이요. 여러분 시점도요. 둘 중 하나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읽다 보면은 선택지에서도 이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30번 볼게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해서 세부 내용 파악이 나왔어요. 기업과 니은에 뭐가 찍혀 있을지 지문을 슬쩍 갖다 와도 좋아요. 여기선 여러분 공간적인 것들에 기업과 니은이 찍혀 있어요. 자, 우리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읽으면서 돌아와야겠죠? 자, 31번은요. 보기입니다. 여러분, 쌤이 늘 강조했죠. 자, 문학 문제에서 보기가 뭐다? 작품, 해석의 단서이다. 라고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을 시험지에서 처음 접했을 때 이 망망대해에서 나를 구원해줄 딱 하나 이 보기요. 이거 누가 써줬어? 평가원이요. 쌤이 늘 강조하죠. 잘 보세요. 뭘 강조하냐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작품은요.
작가가 창작한 거예요. 즉 이 작가도 나름의 창작 의도를 가지고 창작을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이 오른쪽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냈어요? 요거는 평가원이 출제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곧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면 좋겠지만 그게 그 시험지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기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더 1차적으로 파악해야 될 건 뭐다? 평가원의 출제 의도예요. 따라서 보기를 열심히 읽어서 평가원이 어떤 것들을 지금 제시해 주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작품 해석의 단서이기도 하지만 작품 해석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원작자가 자기 작품이 출제돼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다 틀렸다 해서 막 신문 기사에 나온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즉 원작자의 의도도 중요하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좀 더 봐야 되고 우리는 그 출제자의 의도가 이 바로 보기 안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기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읽어야 된다고. 쌤이 늘 말하죠. 우리 문학에서의 이 보기는요 꼭 먼저 읽고 다 소화시키고 그리고 작품으로 들어가서 작품에 우리가 이 보기의 내용들을 짜맞춰서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당시 시대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었대요.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작품에서 묻고자 하는 건 이거라는 건 이게 곧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아까 선택지에서 파악한 것처럼 인물은 나가 나오네요. 자 나라는 서술자는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납득하는데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구나 이렇게. 파마늘이 아파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즉 산책을 한다는 거는 그 통증을 없애서 자유를 실천하는 거다라는 거죠.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요 뭐가 됐든 어떻게 읽어줘야 돼? 자유를 지금 바라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게 지금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구나. 이걸 우리 친구들이 캐치를 해줘야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라는 인물 나오죠. 내 겨드랑이에 생긴 파마늘의 통증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렇다면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쵸? 여러분 거기에서 주구장창 나의 통증, 나의 어떤 산책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럼 이미 결론은 났어. 시점은 뭐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를 읽더라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야. 근데 쌤이 보기를 읽어라 보기를 먼저 읽어라 라고 했더니 정말 그냥 보기를 글자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봅시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하필 또 자리가 겨드랑이야. 우리 친구들이 웃겼던 거야. 그쵸? 겨드랑이에 파마늘? 뭐 이런 거죠. 자,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여러분, 우린 이미 보기에서 읽었어. 뭐를요? 파마늘이라는 건 뭐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정확히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자유에 대한 요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자유에 대한 요구라고. 말은 똑같지만 그냥 보기 그대로 끌어와 볼게요.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 이거 신기하죠? 방 안에 있으면 아픈데 밖에만 나가면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쌤도 애기를 안 키워봤지만 애기들이 그런다면서요. 눕혀놓으면 막 울고 얘를 이렇게 안아주면 안 운다는 거야. 환장하는 거죠. 그쵸?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러분 의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로 의료적인 이유, 어떤
어떤 진짜 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이 뭐겠어? 의사가 나를 진찰해주는 시간이겠죠. 내 겨드랑이는 멀쩡했기 때문이다. 왜요? 내 겨드랑이는 언제 아파? 12시, 자정부터 새벽 4시. 근데 의사가 진료하는 시간은 최소 9시부터 6시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별표. 여러분, 자, 왜 별표냐? 우리 현대소설은 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차이점을 쌤이 여러 번 짚어줬어요. 자, 여러분, 고전소설은 소설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던 때다 보니까 정말 서사갈래 같아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쌓여가다 보니까 보통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인물들 간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막 전쟁 소설 같은 걸 보면은 인물이 진짜 막 10명씩 나올 때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파악해주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현대소설은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출간했던 작품들을 보면은 인물들 간의 갈등보다는 어떤 인물의 내면의 갈등,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면 갈등을 되게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루는 소설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캐롤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우리 무성격자라고 평가원 기출에 출제됐던 작품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는 많은 근래의 기출들이 한 인물의 어떤 사건에 대한 내면의 반응을 줄줄줄줄줄 언급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도 현대소설을 읽을 때 이러한 심리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쌤이 늘 심리가 제시되는 부분은 열심히 읽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밤하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 이틀을 쓰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거였다. 여러분 불규칙적이야. 정말 랜덤이야. 그쵸?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세운다는 것을 못할 일이었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제 집이면서 꼭 도적론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굵은 글씨가 있다는 것은 문제에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여러 번 나왔어. 우리 조금만 더 읽고 한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런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밤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봤다. 여러분, 나는 원래 어느 정도에 있었어? 처음에는 방에 있었어. 근데 방에 있으면 아프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집 뜰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쵸? 방에서 뜰로 나왔고 뜰에서 지금 이제 담 넘어 밖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 방에 있을 때는 아팠어. 근데 뜰에 나오니까 좀 덜 아팠어. 근데 거리로 나오니까 안 아픈 거야. 왜?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나왔잖아. 그게 뭔데? 나오면 안 되는 게 뭐야? 자유에 대한 억압인 거잖아. 그쵸? 근데 내가 나왔어. 그랬더니 안 아파. 왜? 자유에 대한 요구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여러분 되게 특이한 기법이 나왔어. 문제에서 100% 물어볼 걸 생각했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서술자가 독자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현대소설에도 되게 흔치 않죠. 근데 이 부분을 딱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자, 여러분 이만큼 읽었는데 어느 정도 내용 파악됐죠. 왜? 보기에서 언급됐던 파만을 나왔고 나라는 서술자가 계속 이야기했고 그리고 굵은 글씨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쌤은 이쯤에서 문제를 한번 갔다 올 거예요. 왜냐? 나 어차피 계속 읽어도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면 좋은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쌤은 좀 오가면서 읽는 걸 추천하기는 해요. 물론 나는 소설 좀 잘 읽는 편이다. 그럼 당연히 끝까지 읽고 좀 내용 정리하고 문제로 넘어가서 한 번 다 풀어도 되는데 보통 친구들이 정보 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다 읽고 넘어갔는데도 또 기억이 안 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바에는 제대로 끊는 타이밍을 두고 끊고 넘어가자라는 거야. 그럼 쌤이 왜 여기서 끊었냐면요. 자, 여기 봐봐. 갑자기 이야기 줄줄 하다가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도 짐작이 갔겠지만 하고 갑자기 흐름을 깼죠. 즉, 이 부분이 끊어읽기의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는다. 소설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잘 풀려면은 이렇게 긴 글인 소설을 어느 타이밍에 끊어서 읽어줘야 될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 한번 가봅시다.
28번. 자,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은 건 아니니까 보류, 그쵸? 이거 아직 모르니까요. 2번.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면 마찬가지로 반복할 수도 있지. 보류. 3번.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해요. 여러분 얘는 가능성이 매우 낮죠. 여러분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한다는 거는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바뀌는 게 장면의 변화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서술자가 바뀌는 경우는 없죠. 이건 늘 오답으로 출제가 됐던 선택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이건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물론 100%라는 건 없겠지만 99.9%는 힘들겠다.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서 우리 이미 읽었죠. 자, 보기에서 뭐 읽었어? 나라는 서술자, 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걸 이미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겠다 하고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은 아예 탈락. 4번,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 여러분 이것도 이미 이탈이죠. 내가 내 얘기를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나의 행동, 주인공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이미 캐치했어요. 그럼 4번도 안 됩니다. 5번,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 중심인물 누구? 나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적 반응을. 여러분 내적 반응 뭐 있었어? 괴로웠다. 통증이 뭐 시든 듯이 사라졌다. 뭐 독자들한테 말을 건다는 거. 이런 모든 내적인 반응들 다 나오고 있죠.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 누구요? 나라는 사람. 여러분 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답이죠. 이런 문학 개념의 문제는 사실상 정답이 확정이 된다? 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더 읽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 5번이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 주인공, 나. 내가 내 얘기를 한다? 시점.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평가원식 해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5번으로 결론이 났네요. 오, 너무 좋죠. 벌써 해결이 됐네. 자, 그 다음 넘어와서 29번 봅시다. 1번.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부분 읽었죠. 내 증상은 1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의사가 진료하는 시간에는 깨끗하게 아프지 않았다는 거. 자, 2번.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쵸? 뜰에서 내가 도적놈처럼 살고 있다고. 여러분 쌤은 그게 어떻게 다 기억이 나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빨리빨리 눈으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우리 인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따옴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본문에서 굵은 글씨로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디요? 자, 의사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우리가 도적놈 여기 있죠. 이렇게. 그 다음 뜰 여기 있죠.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굵은 글씨를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너무 이거를 막 이해하고 외워야 돼 라는 강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단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맞죠? 왜요? 내가 단밖을 넘어갔더니 더 깨끗하게 사라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4번. 나는 시민, 페어플레이, 혁명가, 간첩 이런 말은 아직 안 읽었네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읽고 와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 니은도 아직 안 나왔고, 자, 여기 있는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여기요. 2번. 파마늘이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읽었잖아. 그쵸?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한 필요한 고통을 암시한다. 가능하겠죠? 왜요? 여러분 선택지에서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다라고 했었잖아요. 즉 자유에 대한 요구,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됐고 그게 통증이 따랐다는 거는 그 요구에는 어떤 대가, 내가 어떻게 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31번 중에서 2번은 이미 맞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저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인지 볼까요?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었다. 자, 여러분 의료적인 이유라는 건 뭐야? 이거죠.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쵸? 그게 의료적인 이유죠. 내가 겨드랑이에 파마늘 통증 때문에 아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시간. 그때가 언제야? 12시부터 4시 사이인 거죠. 이거를 자정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근데 그때는 통행 제한 시간이라.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죠.
우리 지금 통행 제한 없잖아요. 쌤 어렸을 때도 없었어요, 여러분. 통행 제한은 이제 뭐 우리가 70년대쯤에 있었던 건데 실제 어느 시간대는 아예 밖을 나가면 안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은 이꼴 뭐다? 관청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야. 아, 이 사람 약간 뭔가 지켜야 할 것들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었다. 그게 바로 뭐야? 관청에서 정한 규칙인 거죠. 즉, 이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12시부터 4시까지는 밖에 나가지 않는 통행 제한 시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즉,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누구나 지킬 법한 규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런지도 모른다라고 느꼈대요. 자, 여러분 우리 이만큼 읽었는데도 벌써 굵은 글씨가 여러 번 나왔고 우리가 아까 좀 남겨놓고 왔던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마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어서 29번입니다. 자, 4번.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 여기 나왔죠. 우리 아까 1, 2, 3번 왔다 갔으니까 4, 5번 선택지 쓱 눈으로 스캔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자, 여러분 정답이에요? 맞죠? 왜? 근데 여러분 이게 오답률 9위였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게 왜 틀려요? 라고 쌤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던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보면 돼요. 나는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돼서 고민하는 거? 그래 뭐 맞지. 근데 여러분 뭐? 시민이 정한 규칙 맞아요? 누가 정한 규칙이야? 자, 우리 한번 가볼까? 자,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이잖아요. 그쵸? 이 통행 제한을 시민이 정한 게 아니라 관청에서 정했단 말이야. 그쵸? 따라서 이 부분이 완전 틀렸죠. 관청에서 정한 규칙을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고민한 거죠. 나는 원래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들이 지키는 건 나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걸 느꼈던 거잖아요. 정답 4번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해결이 하나 됐네. 그럼 또 우리가 통행 제한이라는 굵은 글씨가 있었으니까 보기 문제 한번 가볼까요? 1번.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등이라 할 수 있겠다. 왜요? 우리가 보기에서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1번과 2번은 이미 풀었고 3, 4, 5를 우리가 열심히 한번 봐야겠네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남았어. 기억 니은 문제하고 보기 문제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우리가 남은 소설 범위를 주구장창 읽으면서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주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을 좀 공략적으로 읽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리적인 누룩반죽, 변질, 그리고 날개, 그 다음 날개가 뒷바퀴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계속 시도해봐야지 방법이 생겨요. 우리 친구들이 쌤 저는 소설을 주구장창 읽어서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주구장창 읽다가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자, 중력 부분 줄거리가 이어지네요. 자,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며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다가 종종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기 시작했대요. 오늘은 경관을 만났대요. 여러분 경관. 자,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좀 의아하기는 해. 그쵸 여러분? 안중근, 그래 뭐 안중근하고 김구까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좀 이렇게 목숨 바쳐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레닌까지 나오니까 그쵸? 자,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 여러분 기억 나왔어. 기억 우리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쵸?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라는 걸 여러분 약간 아는 게 없는 바보 상태예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해무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만할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간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경광이 나타나니까 몸을 숨겼어. 숨기면서 내가 혁명가 같기도 하고 간첩 같기도 하다고 느낀 거야. 어떤 면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내가 지금 누군가의 눈을 피했다는 점에서. 그쵸? 도적놈이라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그쵸? 여러분 나는 도둑질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이쯤 읽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 문제를 풀러 가볼까요? 자, 기억 봅시다. 자, 1번. 기억은 은신처였죠. 은신처. 자, 은신처는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숨었다? 아, 좀 그건 아니죠. 왜? 경광이 나오니까 갑자기 놀라서 몸을 숨긴 거잖아요. 그쵸? 자, 기억은 윤리적인 이유로 몸을 숨겼다. 아니죠, 여러분. 내가 거기다 몸을 숨긴다고 해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3번. 기억, 인신처는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이건 일단 맞죠. 경관 때문에 몸을 숨겼으니까. 그럼 기억은 맞아. 근데 여러분, 니은이 아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4번은 못 보겠고 5번 기억은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자, 여러분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장면은 따로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니은을 보고 3, 4번을 좀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니은도 찾으러 가봅시다. 자, 이어서 니은 찾으러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바위 틈이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부터 읽으면 안 되니까 좀 위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닿음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빳빳하고 잘 묶여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여러분, 왜 윗옷을 벗었어요? 뭔가 겨드랑이에서 뭔가 만져지니까 내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바위 틈에서 윗옷을 벗은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우리 니은 한번 가볼까요? 자, 니은. 자, 우리 아까 이거는 이미 아닌 걸 다 알았잖아요. 그쵸? 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니은은 타인의 출현이 없었죠. 그럼 이 달리도 성립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4번. 니은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지 우리 좀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좀 더 읽어보니까 쭉 내려와 봤을 때 그냥 내가 한 번 바위 틈에 갔을 뿐이지 더 갔다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확실하게 3번으로 종결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말 남은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자, 무슨 문제? 보기 문제였죠. 자, 3, 4, 5네요. 근데 우리가 금방 날개 부분은 좀 읽었어. 그쵸? 자, 정체불명의 밤하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이를 또 들여다봤더니 나는 푹 웃어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 빗자루만한 것이 달려있는 것이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는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봤는데 귓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웠대요. 자, 여러분 4번 볼게요. 날개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선택지 우리 보기에 그대로 있죠. 처음에는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점점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게 어떻게 표현됐어? 밤하늘이라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어떤 그런 알맹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날개가 돋아난 거야. 그렇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5번. 날개가 귓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내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 여러분, 자유를 실현하고 싶지만 그 한계를 묻는 작품 보기에 나와 있었죠. 가능하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한번 맞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친구들이 5번이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3번 한번 누룩 반죽이 언급되는 부분 찾으러 가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우리 아까 그 김구, 레닌, 안중근이 언급되었던 그 부분이 있네요. 그쵸?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만해진 듯 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대. 여러분, 나는 이제 이것을 못 끊어. 그쵸? 중독된 거야.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쵸? 나는 아파서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산책을 나갔던 거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이의 달걀이 영원히 가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반죽처럼. 여러분, 내 산책의 원래 목적은 뭐였어? 그렇지. 공리적인 목적. 그리고 뭐? 우리 앞에서 나오죠. 의료적인 이유라고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아프니까 내가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뭐야?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맛을 못 잊고 내가 이제는 산책을 그만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산책 자체를 원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산책, 파마들이 주는 통증은 다 뭐다? 그렇지.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의료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진해서 자유를 원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3번 가볼게요.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즉 공리적 목적은 뭐야? 의료적인 이유, 아파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죠.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 전혀 아니죠. 망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렬하게 원하게 됐다라고 했었죠. 우리 보기에서도 이미 나와요.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된다고 했는데 이 선택지는 지금 이 보기와 위배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쌤하고 현대소설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친구들이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국어는 늘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즉 우리가 여러분 빨리 읽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빨리 읽는다고 해서 정확도 있게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내가 딱딱딱 짚어서 명료하게 읽고 푸는 거, 그래서 남은 범위를 안 읽어도 되는 거, 이런 건 분명한 시간 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 관리를 한다면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주고 문학에서 갈래복합 파트에서 내가 조금 공략을 잘하고요. 두 번째, 이런 소설 파트에서도 내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 방법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늘상 내가 하던 방법을 고수하면은 그냥 그 방법 그대로 수능까지 가게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방법, 또 쌤이 추천해주는 방법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9월 평가원 기출을 좀 같이 풀어봤어요.